자, 이번 시간에 권리 주체, 권리 객체에 관해서 하겠습니다. 자, 권리의 주체는 권리 행사할 수 있는 지위 자격을 갖춘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인, 법인이 있다 그랬죠. 자연은 우리 같은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이제 시험에 한번 기출됐던 적이 있어요. 권리 주체는 오직 사람밖에 없다. 그럼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렸죠. 그럼 권리의 주체는 오직 인밖에 없다 그러면 맞습니다. 그 인이 자연인과 법인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이런 디테일에서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요건 이제 문제풀이를 해봐야, 문제풀이 하면서 자꾸 당해봐야 이제 안 틀리는 내용들인 거예요. 이제 거기 이제 공부가 필요한 거죠. 그런 부분은요. 그래서 권리의 주체는 오직 인밖에 없는데 그 인이 자연인과 법인으로 나눠진다. 자연인을 사람이라고 하죠. 그 사람은 생존한 동안 그래요. 생존한 동안이라고 하는 거 언제부터 언제예요? 출생해서 사망할 때까지를 생존기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태아는 생존한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아직 아닌 거예요. 태아는요. 그래서 태아라고 별도로 불러요. 태아를 사람이라고 부르나요? 태아라고 얘기를 하죠. 네, 태아요. 그래서 사람은 출생해서 사망할 때까지를 생존기간이라고 한다고요. 그때까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내지 자격을 권리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권리 능력이라는 얘기는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면 의무도 부담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무도 부담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자연인은 출생과 함께 출생신고가 됐든 안 됐든 관계없이 출생을 했으면 무조건 재산 소유할 수 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손주 태어나는데 딱 가 있었다고. 근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응애 울음소리가 들려요. 와, 저 녀석 저 울음소리가 나하고 똑같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땅 10분의 1 제조 그랬다는 거예요. 그 10분의 1이 토지 30만 평이라는 거죠. 그 토지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막 출생한 애가. 토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할 수 있는 지위 자격을 갖춘 거야. 그럼 토지를 소유했으면 세금 내야 되죠. 그럼 그 순간 세금을 내야 되는 의무도 갖출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권리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유권이 생기는 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세금도 이제 부과가 되겠죠. 하지만 그러한 지위 자격은 출생과 함께 생기는 겁니다.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63빌딩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직은 소유하지 못했지만 지위 자격은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63빌딩을 내가 소유했다 그러면 소유권이 생긴 거라고. 하지만 소유할 수 있는 지위 자격은 권리 능력이라고 하고 그 권리 능력은 이미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사망할 때까지. 아시겠어요? 권리와 권리 능력의 구분이 되십니까? 예, 권리 능력이요. 그죠? 나는 저 롯데 무슨 빌딩이지 그거? 100 몇 층짜리. 예. 예. 그 롯데월드 빌딩인가요? 그거 서울역 경부고속도로 타고 이렇게 서울로 쭉 들어가다 보면 한가운데 딱 보이더라고. 앞으로 이제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한번 보세요. 한남동 이렇게 쭉 들어오다 보면요. 하여튼 서울 입구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보면 한가운데로 딱 보여요. 갖고 싶다. 그렇죠? 내 거였으면 좋겠다. 그래요. 왜? 저는 그런 권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은요? 권리 능력은 있습니다. 아직 권리가 없는 거지. 그죠? 내 거였으면 좋겠더라고. 어쨌든 그런 게 권리 능력이에요. 아시겠죠? 예, 자연인은 출생과 동시에 당연히 권리 능력을 취득합니다. 출생과 동시에. 출생신고하지 않았어도 권리 능력을 취득하는 거예요. 권리가 구체화되는 건 나중에 출생신고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해야 구체화되지만 권리 능력은 출생과 동시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리 능력은 언제 소멸하느냐? 사망했을 때 소멸하는 겁니다. 사망. 그럼 사망하기 직전까지는 권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를 출생한 것으로 보고 언제를 사망한 것으로 볼 것이냐? 그 순간순간 차이도 학설이 굉장히 많이 나눠져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는 권리 능력을 언제 취득하느냐 그래요.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을 때, 그럼 나오는 과정도 이제 학설로 따질 때 진통설,
일부 노출설, 전부 노출설, 독립호흡설 이렇게 나눠져요. 근데 우리 민법은 전부 노출설을 취하고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완전히 노출이 됐을 때 아직 태는 안 갈른 상태인 거야. 그 상태에서 심장이 뛰고 있었으면 무조건 권리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형법에서는 진통설을 취하고 있어요. 진통설. 형법은 뭐야? 범죄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민법상 어떤 그 산모가 진통이 시작이 돼서 병원에 가다가, 좀 비극적인 얘기지만 예를 들을게요. 실제로 많이 드는 얘기니까. 진통이 시작이 돼서 병원에 가다가 교통사고로 산모하고 아기가 죽었어요. 이렇게 됐을 때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때는 산모 생명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과 아기가 진통이 시작이 됐으니까 걔는 출생한 걸로 보는 거예요. 형법에서는요. 그러니까 두 사람 생명 침해에 대해서 처벌을 받지만 민사적으로는 산모 생명 침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하지만 태아는 아직 출생했어 안 했어요? 안 한 거거든. 그러니까 태아 생명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아직 안 생긴 거예요. 이게 어떤 시점을 출생한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조금 달라져요. 민법은 전부 노출설을 취하고 있다. 아시겠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획일적으로 독립호흡설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 걔네 법체는요. 물론 이제 거기도 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전체적인 의미가, 독립호흡설은 뭐냐면 응애하고 울었을 때, 애기가 응애하고 운다는 얘기는 뭐죠? 산소를 마셨다는 얘기거든. 그 산소 마시면 애기가 왜 울어요? 아파서 우는 거야. 그게 아파서 우는 거야. 엄마 뱃속에서 엄마 태를 통해서 호흡을 하다가 산소를 마시면 이 산소가 뭐예요? 우리가 왜 죽는 거예요? 몸이 산화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활성산소 때문에 조금씩 늙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게. 그래서 죽는 거거든. 그 산소는 우리 생명의 필수 원인이면서 우리 생명을 이렇게 죽이는 어떤 역할까지 하는 거예요. 쇠도 녹여요. 산소가 쇠 자를 때 뭘로 잘라요? 산소로 불어버린다 그러죠? 네. 그걸로 불어버린다고. 뭐 시설결혼도 잘하시게 생겼어. 그래서 사람이 권리 능력이 소멸하는 건 오직 사망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좋습니다. 의사 능력은 자기 행위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정상적인 지능을 의사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의사 능력. 자기 행위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정상인의 지능, 뭐 이 정도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의사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획일적인 기준 가지고 따질 수가 없어요. 권리 능력은 획일적인 기준이 있죠. 출생, 그리고 사망. 이게 획일적인 기준이 있지만 의사 능력은 자기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정상적인 지능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지 획일적인 기준을 줄 수는 없어요. 어떤 어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이 어머니한테는 6살 된 아들도 있고 6달 된 아들도 있다고. 이 어머니는 모유를 5월에 수유하게 되면 애가 건강하고 머리도 좋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이건 어느 정도 입증이 돼 있죠. 암에 대한 저항력 같은 경우도 모유 수유를 많이 한 사람 애기들이 훨씬 더 높다고. 그리고 건강이나 뭐 이런 것들도 그렇다고 하는데, 예. 근데 6달 된 애기한테 젖을 자꾸 계속 먹이고 있는데 얘가 엄마 깨물어. 이게 어머니들은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깨물면 엄마를 깨물어? 그것도 가장 아픈 부분을? 그럼 어떻게 해? 거꾸로 자꾸 패요, 안 패요? 우리 어머니들 패봤어. 깨문다고 팬 적 있어요? 안 해. 하면서도 엄마 왜 깨물어? 못 알아듣는데 손가락 집어넣고 입 벌리면서도 계속 먹여, 안 먹여? 넌 이제부터 얄짤없어. 그래도 계속 먹이죠. 아빠들은 모르지 그 아픔을. 네. 그래요. 그랬더니 6살 된 아기가 옆에서 이렇게 돌다가 뱅글뱅글 돌다가 부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죠. 왜냐하면 몇 년 동안 엄마 내 거였는데 동생 태어나니까 밀려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가 불쌍하니까 너도 젖 먹고 싶니? 그랬다고. 응 엄마. 그랬더니 얘도 먹였더니 얘도 깨물어서 동생 흉내내서. 얘는 뒤졌죠? 얘는 패 안 패? 엄마들. 얘는 왜 패? 똑같은 행위를 똑같은 대상에다가 똑같은 아들이 똑같은 행위 했는데 얘는 왜 패? 얘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얘는 의사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 얘는. 하지만 얘는 그런 행위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거든.
똑같은 행위지만 얘한테는 의사 능력이 있고 얘한테는 의사 능력이 없으니까 얘는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죠. 뒤지게 얻어 터졌어, 엄마한테. 지나가던 아버지도 때려. 이 자식이 무슨 짓을 한 거야, 지금. 아버지 긴장되죠? 그래. 얘가 걔야, 걔 할아버지한테 토지 30만 평 받은 애. 예. 나와서 씩씩거리고 나왔는데 옆집 아저씨 갑이 너 왜 그러냐? 이런 일이 있어서 아버지한테 맞았다. 그런다고. 아버지가 그 옆집 아저씨가 그러지. 맞을 짓 했네. 가자. 아저씨가 사탕 100개 사줄게. 사탕 100개. 사주면서 이 사람이 그랬다고 얘한테. 너 할아버지한테 받은 땅 있지? 그때 이때띠다. 그래. 그거하고 사탕 100개 하고 바꾸자. 얘는 사탕 100개가 좋아? 땅이 좋아? 사탕 100개가 좋지. 얘 뭐라 그래? 콜 그러죠? 사탕 100개 하고 바꿨다고. 이건 의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무효라고. 얘가 한 행위지만 엄마를 깨물은 거에 대해서는 얻어 터지지만 이건 무효거든요. 땅 줄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무효니까 서로 간에 받은 이익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얘는 껍데기 100개 주면 돼. 항상 미성년자는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되니까 현존 이익 없으면 안 줘도 관계없어요. 예. 좋습니다. 똑같은 행위가 했어요. 똑같은 엄마에 대해서 행위를 했어도 이때는 의사 능력이 있지만 이 행위에 대해서는 의사 능력이 없다고. 그러니까 의사 능력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의사 능력은 획일적인 기준이 없고 구체적인 법률 행위에 따라서 의사 능력의 유무는 획일적인 기준이 없고 구체적인 법률 행위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게 왜 이러냐면 의사 능력이라고 하는 걸 민법으로 규정할 수 있나요? 획일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민법으로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획일적인 기준이 있어야 민법으로 규정을 하지. 아시겠죠? 여기서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기본소에 줄 쳐드릴게요. 여기다가 줄 쳐주면 나중에 기본소에 옮기고 싶어서 미친다 그랬죠? 네. 자, 좋습니다. 행위 능력은 자기 혼자서 완전하고도 유효하게 법률 행위할 수 있는 지휘 자격을 행위 능력이라고 하는데 보통 여러분 다 성년자죠? 성년자는 행위 능력자예요, 보통. 근데 성년자들 중에서도 이제 뭐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다든지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으면 제한 능력자가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성년자는 행위 능력자다. 여기서 행위 능력이 할 때 그 행위는 법률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서 다른 사람 도움 없이도 완전하고도 유효한 법률 행위 할 수 있는 지휘 자격. 여기는 획일적인 기준을 두고 있어요. 성년이라고 해서 19세 이상을 얘기합니다. 19세 이상자는 성년자로서 완전하고도 유효한 법률 행위 혼자서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능력에 관해서는 민법에 권리 능력도 있고 행위 능력도 있는데 이런 능력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인 거예요. 당사자가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없어요. 아까 얘네 둘이 이 사람이 물어봤다고. 너 몇 살이야? 그때 6살입니다. 에이, 아직도 어린애구나. 그때 얘가 반발을 하는 거야. 무슨 소리예요? 우리 어머니가 나 다 컸다 그랬는데. 언제? 조금 아까네. 다 큰 놈이 엄마 깨무냐 그래서 그것도 터졌는데. 그랬더니 얘가 그래. 알았어. 그럼 넌 나하고 이거 할 때는 다 큰 거야. 그랬다고. 알았지? 네. 그랬다고. 다 큰 거요? 지네끼리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없다고. 아시겠습니까? 이 능력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없다. 이해하셨죠? 자, 이제 태아 한번 보자고요. 그럼 태아도 보호할 필요가 있죠? 태아는 생명체예요, 아니에요? 생명체 맞죠? 다만 아직 출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인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 태아도 형법상도 보호해야 되지만 민법상도 보호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민법에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했는데 얘는 아직 생존이 시작되지 않았잖아요. 물론 어머니 뱃속에 포태가 돼서 지금 생명체가 있기는 있지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은 아직 안 됐거든요. 그래요. 출생하기 전까지 생명체를 태아라고 하는데 태아도 일반 자연인과 똑같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나라도 있지만 그건 이제 일반적 보호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또 일반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일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모든 관계에 다 적용되는 그런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태아도 자연인과 똑같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나라도 있어요. 근데 그 나라는
카톨릭이 국교인 나라예요. 카톨릭. 카톨릭에서는 뱃속에 있는 태아도 무조건 생명체로 보죠. 그러니까 그 나라는 낙태가 살인이야, 무조건.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카톨릭 국가에서는 그거 안 된다고? 네. 그래요. 그래서 카톨릭을 국교로 하고 있는 나라가 다 그런 건 아니고 그 중에서 한 열 몇 개 정도 나라는 태아도 자연인과 똑같은 권리 의무를 그대로 갖는다고. 그런데 이제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여기서 개별적 보호주의라고 하는 건 태아를 보호하겠다는 개별 법조항이 있을 때만 태아의 권리 능력을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대한민국도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민법 규정으로 태아를 보호하겠다고 명문의 규정이 있을 때만 태아의 권리 능력을 인정을 해요. 근데 다행스러운 건 5개밖에 없어요. 5개. 그래서 우리 민법상 개별적 보호 규정은 이렇게 손상유유대라고 해서 쫓아해 볼게요. 시작. 다시 한번요. 그리고 원래 그 목소리들이 다 그렇게 부드러워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렇지. 우리 뭐 어머니들 애들 다잡이 할 때처럼 한번 해봐요. 크게. 예. 다시 한번 이제 해보세요. 여기서는 시험에 나오는 유형이 이 5개를 암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유형 하나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을 언제 행사할 수 있느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가지고 주로 물어보는 거야. 이건 다 가족법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항상 이거 갖고 사례를 들어요. 아시겠죠? 예, 그래요. 그래서 요거 5개는 암기하셔야 되는 거니까 나중에 암기시킬 테니까 지금 크게 한 번만 더 읽어보세요. 시작. 그럼 손은 뭘까? 손 가리고. 손해배상 청구권이거든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손. 상은 상소. 유는 유증. 유류분 대습상속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지는 몰라도 관계없어. 상속은 뭔지 알죠? 대습상속은 한 대를 걸러서 상속을 받는 걸 얘기를 해요. 대습상속. 그러니까 결국은 상속과 관련된 거예요, 전부. 이걸 인정한 이유가 이제 여기 다 상속이잖아요. 상속. 그죠? 이걸 인정한 이유가 뱃속에 태아가 있었고 이미 출생한 형이나 누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형이나 누나나 언니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뱃속에 태아가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출생에 있던 형이나 누나들은 상속을 받고 뱃속에 있는 태아는 상속을 못 받는다? 그럼 출생서부터 형평이 불균형이 생겨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태아에게도 권리 능력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상속. 이것도 이제 유류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상속 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 가지고 주로 이제 이게 재산권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 이거 가지고 주로 이제 사례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일단 나오는 패턴 하나는 5개 외우는 게 하나 패턴입니다. 뭐라고 외우라 그랬죠? 예, 손상유유대라고 한번 외워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한능력자다라고 하는 거는요. 19세가 되지 아니한 자 제한능력자예요. 그럼 19세가 되지 아니한 자는 성년이 되지 아니한 자를 얘기하거든요. 성년이 되지 아니한 자를 우리는 줄여서 뭐라 그러죠? 미성년자라고 얘기를 하죠. 미성년자. 이게 제한능력자인데 행위능력자 얘기하다가 제한능력자? 행위능력자에 대비되는 개념이 제한능력자인데 과거에는 무능력자라고 했었어요. 근데 의미가 너무 좀 이상하다라고 해서 제한능력자로 바뀐 거야. 그럼 일단 제한능력자는 3가지 유형이 있어요. 우리 민법상. 몇 가지 유형이요? 다시 한번 몇 가지? 3가지. 그 중에 대표 주자가 미성년자인 거예요. 미성년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성년자들 중에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이라고 해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으면 피성년 후견인이 되고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게 되면 피한정 후견인이 됩니다. 이건 용어가 굉장히 어렵죠. 입에 잘 안 붙어요. 이건 처음에 요 용어 때문에 좀 입에 잘 안 붙거든요. 근데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셔도 관계없어요. 입에 잘 안 붙어도 분명히 조금 있다가 이런 게 있다만 아시고
굳이 입에 안 붙는데 자꾸만 하려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아무 관계 없어요. 아시죠? 그럼 제일 먼저 이제 제한 능력자요. 제한 능력자는 우리 민법상 보호하는데, 제한 능력자는 민법상 어떤 보호를 하느냐? 그럼 다시 한번 갈게요. 민법은 무슨 법이라고 그랬어요? 재산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제한 능력자 제도를 민법에서 두고 있는 이유는 제한 능력자의 재산 보호를 위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제한 능력자의 재산을 보호한다. 그럼 제한 능력자의 재산을 어떻게 보호하느냐? 제한 능력자가 법률 행위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돼.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할 때는. 근데 그 동의 없이 했죠? 그럼 동의 없이 했으면 그걸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취소해서 제한 능력자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 그런 취지의 제도인 거예요. 제한 능력자. 그래서 제한 능력자 제도는 제한 능력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재산상 법률 행위에 적용이 된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제한 능력자 또는 법정 대리인 등이 취소할 수 있고요. 그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아무 이유 없이 제한 능력자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충돌하는 게 이제 뭐냐면 신의 성실의 원칙이 있잖아요. 신의 성실의 원칙은 어떤 법률 행위 할 때 상대방의 신뢰를 깨트리는 방식으로 법률 행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원칙이고, 상대방의 신뢰를 깨트리면 그건 무효로 하겠다라고 하는 원칙이거든요. 근데 제한 능력자가 깜찍하게 와가지고 자기 이거 원래 아버지한테 허락받은 거니까 사세요라고 해서 샀다고 그 말 믿고, 근데 그 다음날 그 아버지가 와서 나 허락한 적이 없다고 취소하게 되면 무조건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 무슨 신뢰를 그렇게 가볍게 깨트리냐고 주장할 수 있겠죠. 그 신뢰를 그렇게 가볍게 깨트릴 수 있을까요? 예, 이때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한 능력자 보호할 때 신의 칙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의 법체계 내에서 어떤 법익이 더 큰 법익이냐라고 하는 게 충돌이 생겼을 때는 제한 능력자 보호 제도가 신의 칙보다는 훨씬 더 큰 법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린 것들하고 놀아서 재밌는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제한 능력자 보호에 있어서 신의 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내가 오늘 뭔가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죠. 예, 가볍게 그냥 듣고 가시면 돼요. 후견인이다라고 하는 건 이건 이제 새로 생긴 용어인데요. 뭐 법정 후견 대상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후견인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법정 대리인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후견인. 좀 더 깊숙이 들어가지 마시고 피성년 후견인에게는 성년 후견인이, 피한정 후견인에게는 한정 후견인이, 피특정 후견인에게는 특정 후견인이, 미성년자에게는 미성년 후견인이 있다라고 해서 말 그대로 뒤에서 법정 대리인처럼 도와주는 사람을 뭐라 그래? 후견인. 그래요. 후견인. 후견인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그냥 그렇게 하셔도 아무 관계 없어요. 법정 대리인처럼 도와주는 자. 그런 자를 뭐라 그런다고요? 후견인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른 법률상 용어 같은 거 필요 없고. 왜냐하면 후견인이 뭐냐고 우리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냥 느낌만 가지고 법정 대리인처럼 뒤에서 도와주는 자 이렇게만 이해해도 전혀 지장 없다고. 그리고 그 개념 이상도 아닌 거야. 실제 개념이. 이해하셨죠? 좋습니다. 그럼 제한 능력자의 유형은 이제 먼저 미성년자가 나오죠.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지 아니한 자요. 우리 성년은 몇 살부터죠? 19세부터죠. 19세. 19세부터 만으로 따져요? 아니면 연식으로 따져요? 예, 만으로 따지는 거예요. 만으로. 지금 뭐 요번에 금년서부터인가요? 이제 무조건 모든 나이는 다 그냥 만 나이로 따지죠. 그래서 제가 나이가 2살이 줄었다가 생일 지나는 바람에 또 이제 1살 더 먹었죠. 뭐 갑자기 2살 빠지니까 듬직하더만요. 근데 이게 사실은 빨리 이렇게 정착됐어야 돼. 전 세계적으로 일본도 안 그렇고 중국도 안 그래 이제는요. 한국만 그랬어요. 한국만 그랬는데 이게 보험회사에서 부정한 이익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계속 써먹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보험 연령 따질 때요. 보험회사마다 다 달라. 어떤 때는 연식으로 해서 나이 많이 해갖고 보험료 많이 받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 또 어떤 자들은 뭐 상반기에 생일이 있으면 무조건 뭐 연식 바뀌면 1살 더 먹는 거고 하반기에 생일이 있으면 7월 1일자로 또 1살 더 먹는 거고 지네 마음대로 막 이렇게 정했던 거예요. 보험료가 1살 더 먹으면 보험료 많이 올라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보험료 편취하는 방법으로 많이 썼는데 이게 제도가 이렇게 확 바뀌고 나니까 이제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그 법이라고 하는 게 이런 어떤 기준을 정해주는 게 법인데 지금까지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민법에서도 무조건 연령은 만으로 따진다고 명시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정리를 못 해줘가지고 물론 하기는 걔네들이 정리하는 애들이 아니죠. 저기 있는 애들이 어디 처먹을 거 없나 그거나 따지는 애들이지 뭘. 그래요. 그래서 미성년자 19세 미만자도 법률 행위할 수는 있는데 법률 행위할 때는 법정 대리인은 주로 이제 친권자거든요. 아버지 어머니들. 아버지 어머니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는 후견인, 법정 대리인처럼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미성년 후견인이라고 불러요. 걔네들이 이제 법정 대리인인데 동의를 얻어야 되고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혼자 했대요. 그럼 그 행위는 미성년자나 법정 대리인이 와서 취소해 버릴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피성년 후견인은 성인 중에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을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하는데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크게 시작. 피를 빼면은 성년 후견인이죠. 얘는 성년 후견을 받는다.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인 거예요. 성년 후견을 받았다. 얘를 도와주는 사람이 성년 후견인이에요. 그러니까 피성년 후견인은 성년 후견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피가 붙은 거예요. 해를 받은 자를 뭐라 그래? 피해자. 아시겠죠? 의심을 받는 자를 뭐라 그래? 피의자. 이해되셨어요? 그래요.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야 피성년 후견이냐.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 처리를 할 능력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고 지속적으로 사무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지능이 너무 박약하다 그런 거예요. 그럼 걔는 피성년 후견이냐 아니요?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자는 아니라고. 그런 자가 청구권자 청구에 의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야 피성년 후견인이 되는 거예요. 고도의 정신질환을 가져가고 사례 분별을 못한다고. 걔는 피성년 후견인이 아니요? 아니라니까.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야 그때부터 피성년 후견인이 되는 거고. 그럼 성년 후견 개시 심판할 때는 본인한테 물어는 봐야 되겠죠. 물어는 봐요. 그래서 본인의 의사를 어떻게 한다고? 고려하여야 한다. 근데 여기서 고려하여야 한다가 이 법이 이제 2013년도에 바뀔 때 고려한다 그러면 본인이 싫어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뒤에 가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는 규정도 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만 하되 법원이 필요하면 본인이 싫다고 하더라도 개시 심판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 자, 이거는 뒤에 가갖고 공부해요. 지금 여기서 보지 마세요. 취소할 수 있어요. 제한능력자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예,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뭐 법원에서 뒤에 내용은 이제 나중에 보기로 해요. 더 보지 마시고. 그럼 피한정 후견인은 뭘까요?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그럼 여기도 질병, 장애, 노력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사무 처리 능력이 어떤 사람이요? 부족한 사람. 앞에 피성년 후견인이 뭐였는데?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사람. 얘는 어떤 사람? 부족한 사람. 부족한 사람이에요. 요게 기준인가?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얘도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해도 법원으로부터 개시 심판을 받아야 되죠. 그래야 피성년 후견인이 되는 거고. 이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는 것이고. 자, 이 피성년 후견, 피한정 후견인의 법률행위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 정도만 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제한능력자에 들어가는 거거든. 근데 이제 법정 후견 중에서 피특정 후견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시험 포인트는 여기에요. 피특정 후견인은 특정 후견의 개시 심판을 받았으니까 피특정 후견인이겠죠. 그런데 특정 후견 심판을 받아도 얘는 제한능력자가 아닌 거예요. 앞에 있는 피한정 후견인이나 피성년 후견인은 제한능력자로 포함이 되는데 얘는 제한능력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프랑스 민법을 끌어갖고 온 것 같은데 제가 프랑스어는 잘 못해요. 못하는데 그냥 어떻게 해석해 놓은 걸 잠깐 한번 봤는데 아주 노력하면서 조금 보긴 했는데 근데 이건 아직 그 프랑스 민법을
도입해 오다가 만 것 같아요. 이거는 제도적으로 이거 왜 존재하는 거지라고 좀 의문이 생기긴 해요. 하는데 어쨌든 얘도 특정 후견 심판을 받은 자죠. 그럼 똑같아. 질병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 사무에 대한 후원인 거야. 그러니까 일시적 후원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교통사고 나가서 오른손잡인데 기부스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른손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하죠. 근데 기부스 언제 풀어? 3개월 있다 푼대. 12주 하기로 했대. 그럼 12주 동안만 가서 그 사람이 오른손으로 해야 되는 일만 특정 기간 또는 특정 사무만 도와주는 자야. 그럼 얘는 판단 능력은 정상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질병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이런 얘기는 똑같이 들어가 있어서 좀 헷갈리긴 하는데 얘는 정신적인 판단 능력은 어떤 사람이다? 완전 정상인인 거야. 완전 정상인이기 때문에 특정 후견의 심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본인이 싫다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정상인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앞에 피성년 후견인이나 피한정 후견인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여러분이 처음에 공부할 때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헷갈려. 어디는 고려한다 그러고 어디는 반하여 할 수 없다 그러는데 처음에 읽을 때 이게 똑같아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딱딱 안 찝어주면 여러분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앞에 있던 피성년, 피한정은 판단 능력이 부족하거나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죠. 얘는 일정 기간만 도와주면 되는 아이들이야. 그리고 딴 거 도와주지 말고 오른손으로 글 쓰는 거 또는 걸어 다니는 거, 휠체어 같은 거 밀어주는 거. 왜 다리 다치면 손은 멀쩡해. 그러니까 손으로는 다 할 수 있어. 근데 다리 다쳤어? 근데 이제 가족은 없어요. 그럼 누군가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을 피특정 후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제한 능력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없어요. 구분되셨죠? 그럼 미성년자는 놔둬도 금방 접근이 돼.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금방 접근이 안 되는 게 뭐냐면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피특정 후견인이에요. 그럼 용어부터 빨리 적응하자고요. 피성년 후견인은 성년 후견 받는 자 얘기하는 거죠. 성년 후견 심판을 받아야 되지. 법원의 성년 후견 심판은 야, 성년 후견인 너 쟤 도와줘. 그러니까 피성년 후견 받는 거고 성년 후견인이 도와주는 거고. 그럼 한정 후견은 한정 후견 심판 받으면 피한정 후견이죠. 피한정 후견인은 한정 후견인의 도움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피한정 후견인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요. 피특정 후견인도 특정 후견인의 도움을 받는 자예요. 근데 기본적인 차이는 피성년, 피한정은 제한 능력자지만 피특정은 제한 능력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피성년, 피한정 쪽으로 갈 때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만 하는 거지. 근데 법원에서 봤을 때 본인은 싫다 그래도 이거 필요하다? 그럼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피특정 얘는 정상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싫다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는 심판받아도 제한 능력자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구분됩니다.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한 능력자가 법률 행위했을 때는 취소를 통해서 제한 능력자 보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한 능력자와 법률 행위를 한 상대방은 무조건 당하고만 있어야 되느냐? 아니죠. 상대방도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법은 형평인 거야. 형평이 무너져 버리면 법은 이미 폭력이 돼 버리는 거예요. 법에 의한 폭력이 제일 무서워요. 실제로는요. 우리 같은 사람은 항거할 수도 없어요. 법에 의한 폭력이 들어오면은. 형평이 무너진 법은 그래서 그건 폭력인 거, 더 이상 법이 아닌 거예요. 옛날에 소크라테스라고 하시는 분은 악법도 법이다. 그렇게 하셨죠? 악법도 법이다. 들어보셨어요? 예, 그래요. 근데 지금은 악법 폐지해야 되죠. 악법 폐지하고 그건 폭력이에요, 폭력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제한 능력자만 보호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뭔 차원에서 존재하고 있는 거죠? 형평의 원칙상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어떻게 보호했죠? 취소권 행사를 통해서 보호했죠. 그러면 제한 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 그 상대방을 보호한 제도는 일반적으로 모든 법률관계, 모든 제한 능력자가 다 적용되는 이런 모든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다 적용되는 일반적 보호제도에는 추인,
법정 추인 취소권의 단기 소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 지금 파고 들어가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추인이라고 하는 건 취소권이 소멸하는 사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추후에 법률 효과를 승인한다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만 가지고는 여기 또 조금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추인이라고 하는 건 취소권이 소멸하는 걸 얘기해. 취소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 법정 추인도 마찬가지야. 스스로 추인을 하진 않았지만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인데 이건 뭐냐면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하지 않고 마치 취소하지 않을 것 같은 행동을 했다고. 그럼 그런 행위 6개를 정해놔요. 이것도 이행, 이청, 담, 양, 강, 경 그래가지고 제가 이상한 방법으로 암기시킨다고 이것도 종류를. 그리고 이제 70%, 20% 그래서 또 집중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도 제가 알려드리고 요거는 요번에 여러분 시험에 나올 거예요. 여기 법정 추인 제도는 이행, 이청, 이행시와 이청시는 형제인데 한 분은 담양 살고 한 분은 강경 산다. 그럼 또 금방 암기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게 암기 필요한 것들은 제가 코드 만들어 드린다 그랬죠. 예, 그렇게 암기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 법정 추인 제도고 취소권의 행사 기간은 길게 주지 않습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부터 10년 그래서 먼저 도래한 날 기준으로 소멸하는데 그걸 저는 또 추삼 한시 이래 갖고 또 암기시킨다고. 필요한 건 제가 암기 코드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취소권이 소멸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제한 능력자의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취소 사유가 착오, 사기, 강박도 있거든요. 여기에도 다 적용된다. 그래서 일반적 보호제도라고 하는데 벌써 이 얘기하니까 머리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취소권이 소멸하는 경우도 있더라 라고 하는 정도만 알아두시고 제한 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이것도 뒤에 가서 암기하셔야 되거든요. 암기하셔야 되는데 이거 여기는 좀 암기사항이 있어요. 암기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최철거사 이래갖고 또 이거 암기시킬 거라고. 최철거사. 이것도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 썼을 때 취소권이 소멸하는데 여기도 제한 능력자의 속임수의 종류를 뭐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나오고 여기는 미성년자하고 피한정 후견인만 또 나눠지는 것도 있고 요거 시험에 나온다고 했을 때 여기 나왔어요. 이것도 또 피성년 후견인이 속임수를 써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 그땐 취소권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기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시험에 나오는데 여기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이따만 알 수 있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지금 뭔가 받아 적어도 정상적으로 받아 적지 못해요. 뭔 얘기인지 알아야 받아 적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은요, 책이 이렇게 있잖아. 책 펼치면 이렇게 가운데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필기하려는 것만 필기하고 제발 필기하지 마세요. 막 그러는데 필기해 두잖아. 그래서 이제 필기해요. 수업 3번 하면 여기 필기, 여기 필기, 여기 필기 이렇게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 뭘 썼는지도 모르는 거야. 나중에 책 볼 때 나중에 발견해갖고 왜 3번 써주셨어요? 내가 언제 3번 써줘? 쓰지 말랬는데 자기가 써놓고. 그죠? 여기 3번 이렇게 써놔요. 그리고 또 자기가 못 알아보는 글씨도 있어갖고 다른 내용인 줄 알아요. 그럴 필요 없어. 아시겠죠? 제가 요번 과정서부터는 요거는 지금 책하고 똑같죠. 양이 많지 않으니까 책하고 똑같은데 다음 과정에 기본서 수업을 할 때는 그 제가 인터넷 거기다가 여기 칠판 필기 자료 있죠. 정리된 필기 자료를 올려줄 거니까 거기서 다운을 받으시던가 아니면 인터넷 수업을 안 보시는 분은 제가 이제 한 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서 파일을 드릴 테니까 네, 그걸로 다운받아 갖고 가지고 다니시든지 아니면 태블릿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에 뭐 태블릿 뭐 한 10만 원이면 사더라고. 진짜 좋더라고. P16인가 뭐 그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중국제이긴 한데 중국 제품에다가는 개인정보 같은 거 많이 집어넣으면 안 돼요. 중국 제품을 이거 넣지 말라고. 그 미국 애들이 중국 제품에다가 걔네들 군수품으로 납품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대요. 거기다가 뭐 스파이웨어 같은 거 심어가지고 지네들이 빼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빼갈 수 있게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중국 제품은 싸잖아. 싸는데 성능은 좋아요. 요즘에 걔네들도 기술 많이 발달해서 옛날에 마데인 차이나가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좋은 것들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옆에다가 갖고 다니셔도 되고요. 예.
자, 요거는 똑같으니까 그렇고 기본서 할 때는 제가 좀 드려요. 그거 파일 별도로 드릴 거예요. 자, 이제 법정 추인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요거 나오고 있고 여기는 이제 최철거사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부분이 또 있어요. 나오는 부분 여기 철에는 계약에 쓰는 말이다. 단독행위는 거절에 쓰는 말이다.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를 썼을 때 이때는 이제 피성년 후견인 가지고 이제 설명드리는 게 있는데 이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6회 얼마 전 시험에 이게 나왔거든요. 이게 나왔기 때문에 혹시 여기서 답이 나오면은 문제가 나오면 여기 가지고 문제 낼 거거든. 근데 이제 요거는 사례 문제로 나와요. 무조건. 이건 그냥 문제 내면은 너무 쉽기 때문에 사례 문제로 나오는데 사례 문제도 우리 문제풀이 할 때 있고 여러분 충분히 공부할 수 있어요. 요게 또 나오진 않을 거예요. 26회 나왔으니까 27회 때는 또 나오진 않을 거예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가 있다? 최철거사 한번 해볼게요. 이제 나중에 최철거사 이래갖고 암기시킬 겁니다. 여기 상대방 보호제도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뭐라고요? 최는 이제 최고권 얘기하는 거고 철회권, 거절권, 속임수를 뭐라고 하냐면 사술. 속임수 썼을 때 취소권의 배제라고 해서 최철거사 그래서 나중에 암기시킬 겁니다. 가볍게 그냥 보고 넘어가세요. 자, 기출문제인데 이건 이제 25회 때 나온 거네요. 25회 때 기출문제 잠깐만 볼게요. 자, 이건 아직 안 배운 내용들도 있어요. 예. 미성년자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 행위를 취소했대요. 제가 아까 6살짜리 취소하게 되면 토지 30만 평 안 줘도 된다 그랬죠. 그 대신 사탕 100개 중에서는 남은 것만 주면 된다 그랬잖아요. 껍데기요. 껍데기만 주면 되죠. 여기서 미성년자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 행위를 취소하게 되면 아기가 됐든 선의가 됐든 걔는 뭐만 주면 돼? 껍데기만 주면 되죠. 이자 붙여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 틀린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배우지 않는 내용이요. 아시겠죠? 이 부분인가, 이 부분. 아까 6살짜리 사탕 100개하고 토지 30만 평 교환 계약 했다며요. 사탕 다 먹고 토지 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취소해버리면 되거든. 취소하게 되면 사탕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먹은 걸 어떻게 돌려줘? 그러니까 그때는 뭐만 주면 돼? 껍데기 남아있는 것만 주면 돼요. 쓰레기 좀 치워주세요, 그러고. 아시겠죠? 그래서 미성년자는 무조건 현존이익만 돌려주면 돼. 현존이익 없으면 안 줘도 관계없어요. 아시겠죠? 요게 이제 주로 나오는 게 이건 거예요. 이런 쪽으로 시험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부재자 제도와 실종 선고 제도입니다. 이제 부재자 제도는 뭐냐면 종래 주소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가 부재자인 거예요. 여러분 부재자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부재자 투표 맞아요. 해보셨어요? 부재자 투표? 옛날엔 부재자 투표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부재자 투표 안 하고 거소 투표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얘기하는 부재자와 민법에서 얘기하는 부재자의 의미는 같아요. 근데 운용 제도는 조금 다른 거야. 공직선거법에서 부재자 제도를 운용하는 이유는 투표 당일날 투표에 참여할 수, 자기 주소지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자를 위해서 투표 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공직선거법에서 부재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민법에서 부재자 제도는 민법은 무슨 법이라 그랬죠? 재산법이라 그랬잖아요. 부재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거예요. 부재자에게 재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부재자 제도 적용돼야 안 돼요? 민법상 부재자 제도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을 나갔대요. 어떤 분이. 집을 나갔는데 그분이 재산이 잔뜩 있다는 거예요. 연락이 안 돼요. 그럼 이제 법원에서 개입을 해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집을 나갔대. 근데 완전 거지래. 이거 뭐야? 알거지. 이거는 리치. 알거지야, 알거지. 소문자. 알거지래. 그럼 법원에서 개입합니까, 안 합니까?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부재자들은 기본적으로 재산이 관리되지 않고 있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민법상 부재자 제도인데, 그럼 결국은 부재자 제도의 핵심은 부재자의 재산 보호가 목적인 거예요. 자, 이런 유형으로 크게 나누는 거예요. 부재와 실종은요, 부재자 제도와 실종 선고 제도로 둘로 나눠요. 부재자 제도는 종래 주소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에게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이 관리되지 않고 방치돼 있으면 이놈 저놈이 와서 다 뜯어먹으려고 덤벼들 거 아니에요. 이거를 법원에서 개입을 해서 재산을 보호하고 있다가 부재자가 나중에 돌아오잖아요. 그럼 부재자에게 돈을 되돌려주는 게 재산을. 그래서 원만하게 사회로 복귀하도록 만들기 위한 제도가 부재자 제도라고 한다면, 실종선고 제도는요, 종래 주소를 떠난 자가 너무 오랜 기간 소식이 끊어진 거예요. 그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거 자체가 좀 불분명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법률 관계가 다 스톱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지 혼자 삐져갖고 집 나가갖고 5년 동안 소식이 없다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거래 당사자들, 거래 다 중지돼 있죠. 더 힘든 건 누구예요? 잔존 배우자. 잔존 배우자야 이 기나 긴 밤을, 그렇잖아, 허벅지 보면 멍 엄청 들어있겠다. 바늘 찔려갖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실종선고제도인 거예요. 그럼 실종선고를 받게 되면 종래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사법상 법률관계, 민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사망으로 간주해줘 버려요. 그럼 사망이 돼버리면 재산 승계돼 버리죠. 채권 채무 다 승계되고, 잔존 배우자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재혼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돌아오면 복잡해져요. 그것까지 배워 나중에 돌아왔을 때. 우리 영화 중에서 캐스터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아세요? 톰 행크스 나온 영화. 무인도에 갔다가 4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그게 딱 우리 그 실종선고 제도하고 딱 매치가 되는 거예요. 거기도 있어요, 그 제도가. 예. 그래서 부재자 제도, 실종선고 제도, 그래 부재자 제도인데 구체적으로 뭐 여기 구체적인 내용까지 여기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럼 더 깊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냥 부재자 제도는 왜 운영한다고요? 부재자 자신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고, 실종선고 제도는요, 잔존 배우자와 이해관계인들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실종선고 받은 자가 나중에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면 재산관계 원위치 시키고 잔존 배우자 다시 원위치 시켜야 돼. 이중원이 성립할 수가 있잖아요. 돌아오게 되면 중원이 성립하는데, 획일적으로 무조건 다 무효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일부를 유효로 남겨놓을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도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분이 실종 선고가 됐어요. 근데 7년 만에 돌아왔다고. 7년 만에 돌아왔는데 이미 배우자는 옆집 아저씨하고 결혼해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재산관계 받을 거 받고, 그 다음에 가족관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잔존 배우자 되돌아와야 됩니까? 아니면 그대로 지금 배우자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것도 이제 사안에 따라서 달라요. 둘 다 선이었냐 악이었냐 이거에 따라 달라요. 이게 제가 이제 20몇 년 됐다 그랬잖아요. 10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 부인들이 어떡하냐, 그러면 현재 있는 배우자하고 살아야 되냐, 종전 배우자한테 다시 되돌아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막 이렇게 고민했는데, 최근에 그 여성분들은 또 많이 달라. 둘 다 치우고 새로운 놈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의 여성들은 또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남자들 조심해야 돼요. 언제든지 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집에 매일매일 들어가야지 실종선고 받는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예, 이게 이제 부재자 재산 관리 제도는 부재자를 도와주기 위한 제도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이거 다 암기사항 지금 하실 필요 없어요. 기본적인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이거 판례 굉장히 복잡한 판례고, 요거는 아마 여러분 시험에 접근할 이번에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는 판례이긴 해요. 예. 실종선고 제도는 뭐라 그랬죠? 누굴 도와주기 위한 제도라 그랬어요? 그렇죠. 잔존 배우자와 이해관계인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인데, 이제 보통 실종의 유형은 보통 실종이라고 그러니까 살짝 삐져갖고 집 나간 거야. 그 최후 소식 후 5년 동안 소식이 없대. 그럼 실종선고 받는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특별 실종은 전쟁이나 또는 선박이 침몰했다든지 항공기가 추락했다는 거고, 기타 위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 이건 뭐냐면 쓰나미 같은 데 쓸려 나갔다는 거지. 그래서 1년 동안 소식이 없대요. 그럼 살아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부족하죠. 이런 경우에 이해관계인 검사 청구에 의해서 실종 선고가 이루어지면 실종 선고 받은 자의 권리 능력을 절대적으로 박탈하는 제도가 아닌 거야. 실종 선고 받은 종래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민법상 법률 관계에 있어서만 사망으로 간주해 주기 때문에 배우자 또는 상속, 배우자 재혼할 수 있고 상속이 이루어지고 재산적인 거래 관계는 다 종료가 되지만,
이 사람의 형법상 법률 관계 있죠. 공법상 법률 관계 이것들은 아직 사망이 아닌 거예요. 실종 선고가 있다라고 해서 공법상 법률 관계 사망으로 간주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비군 훈련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 민방위 훈련 나온다니까. 다 나오는 거야. 다만 보류자로 추정이 되는 것이지 그 뭐 사망자로 간주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종 선고받은 사람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살아서 돌아왔으면 실종 선고가 취소되지 않아도 이 사람은 공법상 법률 관계라든지 권리 능력이 박탈되지 않은 상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서 돌아온 경우에 실종 선고가 취소되기 전이라도 자연스럽게 모든 법률행위 다 할 수 있어요. 혹시 그 캐스터웨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톰 행크스 4년 만에 탈출해서 나오잖아요. 나왔더니 부인 결혼했죠. 그 자기네 회사 그 이사인가 그 하여튼 적은 제일 가까이 있는 놈이 저기야 항상. 거기 재혼해서 살고 있잖아요. 재혼해서 살고 있는데 그 사람 그대로 왔다 갔다 하고 뭐 사회생활 하고 그러죠. 거기서 이제 법적으로는 그 집이 톰 행크스 집이기 때문에 돌려줘야 되는데 거기 부인이 안 돌려주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영화 보면서 제가 저거 받아야 되는데 왜 안 받지? 그때 우리 집에 계신 분이 하여튼 분위기 깨는데 뭐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원래 돌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재산은 뭐 혼인이야 원위치로 돌릴 필요가 없지. 둘 다 선이었으니까 뭐 사고 항공기 사고로 이제 뭐 실종이 됐었으니까요. 하여튼 그런 것도 이제 여기서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근데 개념만 정확하게 실종 선고 제도는 뭐 하기 위한 제도라 그랬어요? 잔존 배우자와 이해관계인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고 부재자 제도는 부재자 재산 보호가 그 목적이에요. 여기서 이제 소급한다라고 하는 건 과거로 되돌아간다의 의미야. 소급인 것이고요. 간주와 추정인데요. 일단 간주나 추정은 어떤 사실이 있는 것으로 일단 정해요. 정하는데 추정은 반대 증거가 제시가 되잖아요. 그럼 바로 효과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는 A로 추정이 된다. 이건 A로 추정이 된다. 근데 반대 증거로서 B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A는 없어지고 이제 B야, B. 무조건. 이게 이제 추정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 일단 있는 것으로 확정을 하되 반대 증거가 제시가 되면 바로 깨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확정적 효력은 굉장히 약하죠. 근데 간주는 뭐냐면 간주는 어떤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정을 하고 반대 증거가 제시가 돼도 그 사실의 변동은 없는 거예요. 그럼 반대 증거에 의해서 법원에서 간주된 사실을 뒤집어줘야만 효과가 뒤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확정력은 어떤 게 더 커요? 간주가 더 크고 간주는 본다, 의제한다, 간주한다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추정은 추정이란 말로만 써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간주 어떤 사실에 대해서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진정한 것으로 확정한 것으로서 반대 증거가 제시가 돼도 효력을 번복할 수 없고 증거 제시만 가지고는 효력이 번복이 안 돼요. 그 대신 간주의 효력을 번복하기 위해서 권한 있는 기관에 취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간주는 따로 취소 절차를 밟지 않는 한 반증만으로 효과가 번복되지 않는데 추정은 특별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 일단 진정한 것으로 취급해서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되 반대 증거가 제시가 되면 그 효력은 즉시 번복돼서 제시된 증거로서 효력이 번복된 증거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실종 선고 있죠. 실종 선고는 법원이 선고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법원이 선고하는 거기 때문에 실종 선고는 종전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사법상 법률 관계에 있어서 사망으로 간주해 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애가 살아서 돌아와도 법원에 의해서 실종 선고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사망으로 간주가 돼요. 하지만 실종 선고는 권리 능력을 박탈하는 제도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법률 관계 그냥 다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실종 선고로 인해서 재산 돌려받거나 마누라 돌아와 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실종 선고를 취소받아야 된다고. 나머지 법률 관계는 다 할 수 있어도. 아시겠죠? 예, 그런 차이가 있다. 이런 정도고 실종 선고 취소 사이도 특별히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보실 필요는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선의와 악이라고 하는 거 있죠. 여러분 절 쳐다보세요. 선의는 어떤 거야? 착한 거. 악의는 나쁜 놈의 스키야. 아니, 민법엔 나쁜 놈의 스키, 안 나쁜 놈의 스키 이런 스키 없어요. 그럼 선의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 몰랐던 게 선이고 악의는 미리 알고 있었던 게 악인 거예요. 민법에 나쁜 놈의 스키 있다 없다? 없어요. 아시겠죠? 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정을 몰랐대. 그럼 뭐요?
선의. 알고 했대. 악이죠. 그럼 여러분은 악의자가 될 거야? 선의자가 될 거야? 그봐 이게 또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악의자가 돼야지 많이 알고 있어야지. 무슨 선이요. 뭐든지 많이 알고 할 거야? 아무것도 모르고 할 거야? 모르고 하는 게 나아? 알고 해야죠. 그러니까 선의자가 될 거예요? 악의자가 될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참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관념하고 많이 다르잖아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어떤 경우에도 악의는 싫어. 아니요, 나는 악의가 더 좋아. 아시겠습니까? 그런 관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끝났구나. 자, 여기 좀 법인 요구 하기 전에 제가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는데 여러분한테 당부하는 게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연속극을 끊어야 돼요. 연속극을 끊어서 사람이 이성적으로 법적으로 냉철하게 접근하지 않고 자꾸만 가슴으로 접근해서 감정에 휩쓸리면은 조금 아까처럼 계속 선의하기 나쁜 놈은 시키 없다 그래도 선의가 좋아. 아시겠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악의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시험 볼 때 선의로 갈 거예요? 악의로 갈 거예요? 최대 악의로 가야지. 그죠? 그래도 아직도 선의가 좋아?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진도는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빨리 나갈 거고요. 이제 법인 수업부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